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은 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남편과 제가 참 바쁘게 살았었죠. 매일 두세 시간씩 출퇴근을 하고 야근에 시달리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정작 저희가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기만 했었습니다. 빚으로 겨우 집을 산 탓에 그 빚 갚느라고 늘 쪼들려 살고 애들이 자라면서 돈 들어갈 곳은 나날이 늘었죠. 그래서 애들한테 외식 한번 쉽게 못 시켜줄 정도로 여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면 좀 낫나 싶어서 고민도 많이 해봤었지만 그것도 목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 저희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저희에게 기대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와 줬고 덕분에 식당을 차려 남편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다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번 시어머니 생각을 하며 감사하고 있죠. 자신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으면서 자식들에게는 늘 뭐라도 못해줘서 미안해 하시던 그분을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가난한 집 외동딸에 혼자 가장 노릇까지 하다 보니 제게 결혼 같은 건 먼 나라 이야기만 같았죠. 나 혼자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고생시키며 가정을 꾸리는 건 과한 욕심이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예쁘거나 뭐라도 하나 잘난 구석이 있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부정적이기만 했었기에 저는 결혼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해도 결혼까지는 무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저희 남편이 바꿔놨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둘 다 가난한 집 자식들인지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하고 있었던 저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끌려 만났던 사이였어요. 사실 회사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비밀 연애를 하며 점점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회사 생활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전부 저희 남편 덕분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늘 남들을 돕고 굳은 일을 자처하던 남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내 일만 해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 자기 시간 노력 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남편은 늘 어려운 사람을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야근도 해야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호구같이 왜 저럴까 싶기도 했지만 저는 자꾸만 그 착한 남자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저나 저희 엄마에게도 무척 잘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도 휴일이면 한 번씩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엄마를 챙기곤 했었어요. 여자끼리만 사는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한 구석들을 고쳐주고 제가 없을 때도 혼자 와서 거동이 불편한 저희 엄마에게 말동무를 해주며 아들 노릇까지 하곤 했었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챙기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남편은 결혼 얘기가 오가지 않던 그때부터 저희 엄마에게 참 잘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착한 모습에 넘어간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딸 자식에게 짐이 될까 싶었던 엄마가 끝까지 반대를 하시는 탓에
저희는 친정 근처의 작은 새방에서 신혼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었고 저는 아픈 홀어머니 모시던 외동딸이라 둘 다 집에서 도움은 크게 받지 못했어요. 어차피 서로 사정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 먹고서 부모님께 도움받을 처지도 아니라 괜찮았지만 저는 시댁에서 집이나 혼수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정하기는 했어도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며느리 입장이다 보니 혼자 지레 겁을 먹은 것도 있었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떠실지, 친정 근처로 집을 얻겠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건 아닐지, 저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기우였던지 시어머니는 남편만큼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역시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맞는 건지 어머니는 착한 남편을 키워내셨을 게 확실할 만큼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죠. 그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간 집 안에 한상 가득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는 얘기는 전에도 들었지만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고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셨을지는 몰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부터 다양한 반찬들이 상에 넘칠 정도로 푸짐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맛도 좋고 어머니의 정성까지 엿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입에 맞으려나 싶어 수저도 못 드시고 제 눈치만 살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환영받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 시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시는 것만큼이나 제 사정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픈 친정 어머니를 가까이서 챙겨야 하는 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상견례 하던 날 저희 엄마 앞에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사돈, 귀한 딸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시집 간다니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도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 아들이 막내라서 그래도 살갑게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거나 부탁하실 것 있으시면 사위라고 생각 말고 아들같이 편하게 시키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나요? 사실 저는 지금도 애들한테 미안하기만 한걸요. 괜히 몸 불편한 나 때문에 친정 근처로 집 얻어서 시댁이랑 괜히 멀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사위한테도 고맙지만 저는 사돈께도 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인데요. 저도 맘 같아서는 사돈 모시고 살으라고 하고 싶은데 사돈이 불편하다고 하시니 참은 겁니다. 그러니 애들이 가까이서라도 지내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도 사돈이기 이전에 자식 둔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앞으로 가깝게 지냅시다. 둘 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팔자에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혼자는 밖에 잘 다니지 못하시고 가까운 지인도 별로 없으신 저희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듯 정말로 저희 엄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머니도 당시 건물 청소 일을 하셨어서 일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매번 저희 엄마를 찾아주셨어요. 좋은 것 있으면 나누시고 내복 하나를 살 때도 사돈 생각이 나신다며 늘 2장씩 사들고 오시던 분이셨죠. 그 모습이 정말 몇십 년지기 친구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저희 엄마를 챙기는 걸 보면서 정말 아들 같은 사위다 싶었는데 어머니까지 저희 엄마와 제게 든든한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마와 단둘이 외롭던 제 인생에 정말 귀한 인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더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가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남편보다 시댁에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도 정말 열심히 시어머니를 챙기려 노력했지만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저를 챙겨주시는 어머니를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애써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다 돌려드리기는 어려웠죠.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 먼저 굳은 일을 시킬 리가 없으셨고 혼 한 번 나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며느리들 일 시키지 않으려고 명절이나 시아버지 제사 때마다 늘 음식 준비를 혼자 먼저 하시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제가 억지로 어머니 곁에 붙어서 어머니 일손을 도와드리곤 했지만 어머니는 원래 며느리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막내 아들로 위에 6살 많은 형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20대 중반에 일찍 한 편이었는데도 두 사람의 나이차 때문에 아주버님이 먼저 결혼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저보다 2년 일찍 결혼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겨우 둘인 며느리라 친해질 법도 했지만 저는 형님과 도통 가깝게 지내지 못했죠. 부잣집 딸로 어려움 모르고 자란 형님은 저희 시댁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개천 용인 아주버님과 만나 결혼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주버님 처가에서 집어더 주시고 도와주신 탓인지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형님 눈치를 보시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저보다는 형님을 더 어려워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도 은근히 어머니를 아래로 보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 일이 없으면 시댁에 오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일손 돕는 법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었죠. 어머니가 며느리들 고생을 싫어하시는 분이라 먼저 시키지도 않고 잔소리 한 번 안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혼자라도 먼저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아유, 나 혼자 다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일찍 왔어?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응? 싫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또 몰래 혼자 다 하실까봐 일부러 일찍 온 거예요. 그냥 막내딸 친정 왔다 생각하시고 같이 준비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비법 좀 알려주시고요. 매번 어머니처럼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도통 그 맛이 안 나네요.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뭘 또 배우겠다고 그래. 먹고 싶으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매번 공짜로 반찬 받아 먹는데 어떻게 매번 그래요. 그렇다고 저희가 뭘 챙겨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염치가 있죠. 네가 내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 나야말로 너희들한테 늘 해주고만 싶지.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나는 우리 며느리들은 고생 안 시키고 싶어. 사실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살뜰히 챙기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신 분이셨거든요. 그 시절이야 며느리들이 그런 취급이었다고 하지만 시할머니는 너무해도 참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였더라고요. 오죽하면 남편과 아주버님은 지금까지도 시할머니를 싫어하거든요. 시할머니는 어머니를 한겨울에 찬물에 빨래를 시킬 정도로 괴롭히고 구박하는 걸로 모자라서 밤낮 없이 부려먹으며 고생을 시키셨답니다. 처음 시집 갔을 때는 내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매일 혼나고 매맞으며 배웠지. 어머니가 내가 실수할 때마다 나를 노려보면서 손등을 탁 때리시는 게 얼마나 싫었나 몰라.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몸에 익어서 좀 편해보려고 하면 어머니는 그 꼴을 못 보고 나가서 일감을 얻어오셨어. 삭바느질도 하고 마늘도 까고 심지어 그걸 하루 만에 다 해놓으라고 시키시는 거야. 그럼 나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니 낮에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한 번은 아궁이에 밥 짓다가 깜빡해서 밥이 좀 그슬었는데
그걸로 화가 나셔서 내 앞에서 부직갱이를 휘두르시더라고. 시할머니가 휘두르는 부직갱이를 피하지 못하고 맞으셨던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의 화상 흉터가 종아리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며느리 패는 걸 아무렇지 않아 하시는 분이 다쳤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흉이 싫으셔서 한여름에도 늘 긴 바지, 긴 치마를 입고 다니셨었어요. 그런 얘기는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시할머니 얘기는 들을 때마다 참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어머니의 시집살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고생을 겪고도 자신 며느리들은 아껴주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사정을 위로하고 눈물 흘리며 어느새 저희는 고부관계를 넘어 정말 친모녀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에게 의지하며 자란 제가 이제는 어머니가 둘이나 생겨서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두 분 호강시켜드리면 좋겠다고 바라곤 했었죠. 하지만 제가 제대로 효도하기도 전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둘째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 손녀 재롱은 보지도 못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사는 걸 보고 가셨으니 다행이지만 친정 엄마 떠나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도통 입맛도 없고 애들을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죠. 세상 천지에 핏줄은 엄마 하나였는데 그런 엄마의 부재가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던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휴, 우리 막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아라. 어머니는 좋은 곳 가셨을 거고 산 사람들은 버티다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어머니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내가 대신 엄마 노릇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의지하렴. 너는 정말 내 딸이란다. 제게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겨우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엄마 제사상까지 직접 차려주시던 어머니셨네요. 매번 엄마 기일에 손수 제사 음식을 해주시고 매번 저와 함께 엄마를 그리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만큼은 남편보다도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떠났어도 저한테는 또 다른 엄마가 있으니 제가 기댈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정작 어머니께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 사정과 달리 여유가 있으신 아주버님이 저희 대신 어머니께 생활비를 챙겨드리곤 했었죠. 아주버님은 시댁보다는 도움받은 처가댁 챙기느라 바쁜 듯 했고 형님은 시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물질적으로라도 챙기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으니 각자 형편마다 알아서 효도하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가끔씩 형님이 너무하다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 대하길래 아무 문제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형님의 본심을 알아차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자식들에게 반찬을 자주 해주시는 편이셨어요. 다들 바쁜데 부모가 그거라도 해줘야 한다며 늘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저야 매번 죄송해하면서도 어머니 반찬이 맛있어서 차마 거절을 못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진짜 친딸이라도 된 양 넙죽 받아먹곤 했었죠. 형님도 살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시곤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차가 없으신 어머니가 반찬 가지러 오지도 않는 형님 때문에 일부러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는 제가 어머니 대신 형님 댁을 찾은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잔뜩 싣고 형님네로 갔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이거 어머니 반찬이요.
그 장아찌만 김치 냉장고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두시면 된대요. 그래? 수고했어. 거기 내려놓고 됐으면 얼른 가봐. 저랑 잘 지낼 생각 없는 형님은 매번 제게 물 한 잔 내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택배기사나 그 집 일해주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죠. 뭐 어차피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탓에 별 기대도 없었기에 저는 괜히 시비라도 더 걸릴까 싶어서 서둘러 형님 댁을 나서게 됐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었지만 그 집 화장실 좀 쓰겠다고 하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어서 그냥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볼일을 보고 주차된 차로 가려는데 형님이 뭔가를 들고 나오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해서 봤더니 형님이 두 손 가득 어머니의 반찬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그대로 쏟아붓고 있었어요. 처음 본 광경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는 걸 보니 이미 그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들게 해주신 반찬을 대체 왜 그냥 버리는지 쫓아가서 묻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그 일을 전하지도 않았죠. 어머니가 그 일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며느리들 허물 들칠 줄 모르고 늘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나마 형님 앞에서 뿌듯해 하실 때가 반찬을 해주실 때였는데 정작 형님은 앞에서만 고맙다고 하고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니는 형님이 좋아하는 거라며 일부러 정성 들여 반찬을 만드셨는데 말입니다. 저도 그제서야 형님이 뒤에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진작 알았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없이 안타까워지더라고요.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며느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버티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기로 하고 제가 뒤에서 어머니를 더 챙겼습니다. 맘 같아서는 형님이랑 한바탕 싸우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 제일 상처받으실 건 결국 어머니셨어요. 자신 때문에 며느리들이 싸우고 형제 사이가 나빠진다며 자책을 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 후로 형님에게 늘 감정이 있었죠. 형님에게는 남보다 못한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에서 딸 노릇하며 많이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제 예상보다 일찍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미 팔순 나이가 다 되어 갔으니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다가 손자 손녀 결혼식까지 보셨으면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팔순을 맞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병실에서 겨우 기력만 남아있던 어머님의 곁을 몇 날 며칠 동안 지키던 전 결국 어머니가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친정엄마가 떠나셨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저를 달래주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친정엄마도 어머니도 안 계시니 그게 그렇게 서글플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께 못해드렸다는 생각에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에는 무심하다 싶으셨던 아주머님도 그날은 정말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두 형제가 어머니 영정을 앞에 놓고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형님만은 괜찮아 보이셨어요. 형님이야 평소에도 어머니를 무시하곤 했으니 가깝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혼자서만 멀쩡해도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오히려 눈물 흘리는 제가 유난이라며 슬픔에 젖어서 장례식장 뒷방에서 숨죽여 울던 제게 시끄럽다 타박까지 했죠. 아, 동서, 그만 좀 울어.
대체 언제까지 울 거야? 아주 동서 우는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가워 죽겠어. 그럴 거면 어디 나가서 울던가. 왜 여기서 난리야? 누가 보면 동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줄 알겠다. 진짜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어요. 형님은 밖에서 손님 맞이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제가 잠깐 쉬러 들어온 그 순간까지 저를 나무라셨네요. 평소 같았으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신경을 안 쓰려고 했겠지만 그날은 저도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에 어쩜 이렇게 묻어날 수 있는지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이야말로 감정이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긴 형님은 평소에도 어머니 무시하던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건 말건 상관없다 그거죠? 뭐? 동서,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미쳤어? 제가 못할 말 했어요? 먼저 시비 건 건 형님이시잖아요. 형님이 매번 하는 건 시비가 아닌가 보죠? 아니면 형님은 진작 미쳐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이게 진짜 오냐오냐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내가 네 손윗사람이야. 너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한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너 평소에 어머님한테 예쁨 좀 받았다고 네가 진짜 그 집 딸이라도 된 줄 아는 거야? 그래봤자 며느리지 왜 이렇게 난리야? 형님도 똑같이 예쁨 받았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런 날에는 적어도 슬퍼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큰 목소리가 오가고 저희들이 싸우는 소리에 남편들까지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 장례식에서 무슨 추태야? 내가 뭘? 동서가 먼저 시비를 걸잖아. 나더러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봐. 내가 열 안 받게 생겼어? 아이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언성을 높여? 재수씨도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조심을 좀 해야죠. 죄송합니다. 저도 제정신이었으면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언성 높일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저도 슬픔에 취해 감정 조절이 안 됐는지 도저히 형님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들이 각자 와이프들을 챙기며 싸움은 흐지부지 끝나게 됐지만 저는 그 일로 여전히 형님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남편밖에 없었죠. 형수도 진짜 너무하네. 그러게 당신이 화낼만 했어. 어떻게 엄마 장례식에서까지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하는데 실수했어. 근데 진짜 그때는 참지 못하겠더라고. 그래. 못 참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형수 원래 그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진짜 사람 정 떨어진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자주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남편 말대로 이제는 볼 일도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도 앞으로는 웬만하면 참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앞으로 마주쳐봤자 시부모님 제사 때나 뵙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1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기일이 엇비슷한 탓에 두 분 제사를 한 번에 같이 지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만에야 시부모님 제사를 치르게 됐거든요. 물론 그 사이 두 번의 명절이 있었지만 그때는 형님네가 해외여행을 가고 처가댁에 가야 한다며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만에야 보게 됐죠.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제사였던 터라 저는 신경 쓸 게 많았어요. 하지만 형님은 어머니에게 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가 시부모님 제사를 왜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툴툴대고 있었죠. 그런 서운한 말을 하는 형님이 참 너무하다 싶었지만 한결같은 형님의 행동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랬던 사람이니 이제 와서 바뀌는 게 더 이상할 일이었죠.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고 하나뿐인 우리 시어머니 제사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기에 저는 묵묵히 주방에서 어머니의 제사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맏며느리 두고 제가 맏며느리 노릇하는 게 어이가 없었고 옆에서 하나씩 제사 음식 집어먹는 형님 때문에 또 열이 받았지만 괜히 또 말을 섞었다가 저번처럼 소란이라도 피울까 싶어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에게 괜히 말려들어 똑같이 군다면 그것도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을 인을 여러 번 새기며 묵묵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제가 참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얄밉게 굴고 있었어요. 아우, 음식이 싱거워서 그런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동서가 손맛이 있진 않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제 귀에 대고는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도 동서가 어머니한테 배운 보람이 있기는 있나 보네. 열심히 하는 게 아주 좋네. 동서는 역시 부엌대기가 어울리니까 앞으로도 나 대신 열심히 일해줘.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저더러 부엌대기라며 식모 취급하는 형님의 말에 저는 또 참지 못하고 욱하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잘못하면 욕이라도 하겠다 싶은 그때 갑자기 형님이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뭔 일인가 싶었더니 형님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계시던 아주버님이 형님 머리통을 발로 차버렸던 거였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부엌대기? 내가 그 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부엌대기 소리를 해! 부엌대기라는 말에 이성을 잃은 아주버님은 형님의 머리통을 걷어찬 것으로도 모자라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죽일 것처럼 형님을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초리에 저까지 겁을 먹을 정도였죠. 다행히 거실에 있던 남편이 곧장 달려와서 아주버님을 뜯어 말렸고 씩씩거리던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과 한참 실랑이 끝에 겨우 진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 기세가 너무 대단해서 저희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겠다 싶었죠. 저는 형님을 챙겨야 하는지 그냥 둬야 하는지 몰라서 손에서 뒤집개를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 있었어요. 평소 저희가 가까운 사이였더라면 당연히 형님을 걱정했겠지만 안 그래도 제가 먼저 때려주고 싶었던지라 솔직히 내심 그 상황이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모두 평소 점잖던 아주버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형님 역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아주버님께 얻어맞고서는 그대로 굳어 계시더라고요. 다들 섣불리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아주버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부엌대기 소리 들으면서 살아서 그 소리 싫어한다고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었는데 근데 당신이 어머니 제삿날에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시할머니에게 당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형님에게 구박당하는 모습에 어렸을 적 봐왔던 모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신 듯 했어요. 전에는 아주버님이 형님과 처가댁을 먼저 챙기는 것 같아서 밉기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아주버님도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 저도 아주버님이 이해될 것 같았죠.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때려? 당신 정말 미쳤어? 내가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당신도 끝장이야. 아니면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이혼? 글쎄, 잘난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해야지. 뭐 어쩌겠어. 당신은 너무 잘나고 고귀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고 재수씨고 다 그런 식으로 깔봤던 거 아니야? 당신 사실은 우리 어머니한테 부엌대기라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 내가 어머니를 뭘 깔봤다고 그래? 이건 그냥 동서랑 내 문제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전부 모르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 책임지려고 했던 거고 그나마 앞에서는 여우같이 눈치라도 보기에 참았던 거야. 근데 당신이 어머니 장례식에서부터 하는 행동 보면 점점 거슬려. 계속 이런 식으로 주제넘게 굴면 그때는 나도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깟 이혼이 무서워서 내가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았던 줄 알아? 그래, 나 당신 식구들 아주 다 지긋지긋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이혼하려면 해.
씩씩거리던 형님은 결국 차키를 들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주버님은 한참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제사상을 차리는 게 맞나 싶었던 저희는 결국 준비하던 음식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다시 제사상을 차려 시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제삿날 이게 무슨 일인지 시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버님이 형님께 처음으로 본때를 보였다는 생각에 저는 꽤 기쁘기도 했어요. 저도 형님이 더 이상 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선을 넘으려는 걸 보며 계속 신경이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폭력을 썼음에도 별로 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곱게만 자란 형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겠죠.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는 이혼 소송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별거를 하면서 아주버님이 한동안 호텔에서 혼자 지내시기까지 하셨지만 애들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겠는지 결국 이혼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도 시조카드를 생각하면 그 편이 낫나 싶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형님을 마주해야 할 생각에 골치가 아팠죠. 하지만 다행히 그 후로 제가 형님을 다시 볼 일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주버님께 형님을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하고서부터는 형님 없이 아주버님 혼자 제사에 참석하게 되셨거든요. 아주버님이 형님 대신 제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면서 저도 더 이상 형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형님과 가까워질 생각은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성격을 뜯어 고치기도 어려울 거고 어차피 제사일 돕는 것도 없으니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낫다 싶었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그냥 제가 이 집의 맏며느리다 생각하며 매년 저 혼자 시부모님 제사를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월이 흘러서 벌써 제가 시집 온 지 20년이 되어가고 저도 50 나이를 코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썽 한 번 없이 잘 자라준 저희 아이들도 몇 년 뒤면 차례로 대학생이 될 날이 머지 않았겠죠. 애들 학비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성적을 잘 받아오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아이들 대학은 꼭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빚을 내더라도 애들 학비는 걱정 없게 하겠다 다짐했는데 그랬던 저희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한테 땅이 좀 있었어요. 옛날 시댁집이 있던 땅과 부지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제가 받았거든요. 며느리들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다며 유산으로 남기셨던 땅이었는데 사실 당시만 해도 그 땅은 완전히 헐값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땅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지었다고 했지만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쓰지도 못하는 뒷산까지 다 하면 2,000평이 좀 넘는 상당한 규모였지만 그래봤자 한 평에 10,000원 남짓하는 땅이라 다 해도 겨우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형님에게 그 땅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지만 겨우 2천만 원이 돈으로 보일 리 없는 형님께서는 그런 유산은 필요 없다며 모두 제게 권리를 넘겨줬죠. 형님, 정말 저한테 양보하시는 거예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아, 그래. 그냥 동서 다 하라고. 그런 땅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서 뭐해. 동서는 내가 그 돈이 아쉽겠어? 괜히 그런 거 받아봤자 받은 만큼 며느리 돌이나 하고 그러겠지 뭘. 아무튼 나는 관심도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땅은 동서가 집을 짓고 살던 국을 끓여 먹던 알아서 해. 그래서 유산 상속 때 제가 상속세를 내고 그 땅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주신 것을 알기에 저는 그 마음을 감사하게 받았죠. 하지만 땅을 받고 나서도 딱히 쓸 곳은 없었어요.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니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외지고 멀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전 재산 털어서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그 동네에서 남편이랑 같이 집 짓고 농사 지으며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마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놀랍게도 그 땅이 개발된다는 호재가 들려왔죠. 그 땅으로 고속도로가 생기면 못해도 수십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2천만 원짜리 땅이 몇 억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에 남편과 저는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돈 욕심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돈이 생긴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겠나요? 더군다나 저희들처럼 늘 돈 걱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돈이면 저희 남은 빚도 갚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을 거고 더 나아가서 애들 결혼 문제까지 전부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는 예상했던 만큼의 토지 보상금을 받고 그 땅을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만져보는 목돈을 들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식당을 열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괜히 망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은 당연히 있었지만 제 요리 실력도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 손맛만 있다면 망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앞으로 남편이나 저나 얼마나 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자영업은 저희에게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목을 찾아 가게를 열게 됐고 저희 어머니 이름을 딴 한식당을 열어 남편과 열심히 운영 중이죠. 다행히 어머니께 배운 손맛이 사람들에게 통하는 건지 식당 운영은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직장 생활하며 벌던 벌이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수입이 늘어났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무섭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게 다 어머니가 주신 복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행복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도 남은 생을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도 꼭 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